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사과해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약속에 늦어서도 또 작은 실수를 했을 때도 그렇습니다. 저도 방송이 끝나면요, 출연자분들께 너무 짓궂게 한 건 아닌지 죄송한 마음에 종종 사과를 드리곤 합니다. 이런 건 용서받을 수 있는 사과죠. 자, 오늘 아침 새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이 포토라인에 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 뜨고 숨 쉬는 것에도 죄책감을 느낀다. 무릎을 꿇고 유족에게 사과를 했는데요. 용서받지 못할 일은 하고 살지 맙시다. 자, 제작진은 아직까지 저에게 사과하지 않고 있고요. 자, 지금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인데요. 어제 그 청취율 조사 전화 받고 바빠서 좀 끊었다고 하신 분 제가 용서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1부는 이슈 인터뷰 시간인데요. LG전자가 7월 31일을 기준으로 휴대폰 사업을 종료합니다. LG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아보고요. 2부는 건강상담 준비되어 있는데요. 한 번 잃으면 돌이키기 어려운 눈 건강. 오늘은 망막 질환에 대해 살펴보죠.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1부는 생활 속 이슈들을 속속들이 들어보는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LG전자가 7월 31일을 기준으로 휴대폰 사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995년 휴대폰 사업을 시작하고 26년 만인데요. 현재 LG 휴대폰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은 AS나 업데이트 같은 사후 관리는 어떻게 되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 뉴스원 이기범 IT 통신 전문 기자 전화 연결해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뉴스원 이기범 기자입니다. 예. 자, 가장 궁금한 내용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LG 휴대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AS 어디 가서 받아야 됩니까? 네, 아무래도 기존에 LG전자 스마트폰 사용하시던 분들 AS에 대한 걱정이 크실 텐데요. 그렇죠. 네, LG전자는 사업 종료 이후에도 LG 제품을 마지막까지 믿고 구매한 고객들을 책임지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국내에서는 제품 최종 제조일로부터 4년간 AS가 제공되고요. 예. 전국 120여 개의 서비스 센터를 기존처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 보통 스마트폰을 2년, 길게는 3, 4년 정도 사용한다고 봤을 때 충분한 기간으로 보입니다. 예. 네, 또 스마트폰 운영체제 업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최대 3년간 지원됩니다. 2019년 이후에 출시된 제품 중 프리미엄 모델은 3년, 일반 보급형 모델은 2년간 운영체제 업그레이드가 제공되고요. 예를 들어서 지난해 출시된 LG 벨벳이나 윈 같은 경우에는 2023년까지 운영체제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예. LG에서 출시될 것으로 기대가 됐던 그 롤러블 폰은 이제 영원히 못 봅니까? 아쉽지만 화면을 돌돌 많은 LG 예. 롤러블 폰은 출시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예. 이 부분 LG전자 관계자한테도 확인을 해봤는데요. 예예. 공식적인 제품 출시는 없을 거라고 단언하더라고요. 아. 굉장히 그렇군요. 아쉬운 부분이 예. 이게 국내 소비자분들도 화면을 돌돌 만다고 해서 상소문 폰이라고 애칭까지 붙여가면서 기대를 했던 폰이고. 아, 무슨 폰이요? 상소문 폰이요. 상소문 네. 폰이요. 네. 이제 화면을 돌돌 말아서 열었다 말리니까. 펼쳤다 이렇게. 네네. 그렇게까지 이제 애칭까지 붙여가면서 기대를 했던 폰이고. 예. 또 이게 실제 제품 개발도 완료가 됐습니다. 아, 그렇구나. 보통 이제 제품 출시 한 달 전에 전파 인증이라는 걸 받게 돼 있는데. 예예. 공교롭게도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 철수를 발표한 지난 5일에 LG 롤러블이 국립전파연구원 전파 인증을 통과했습니다. 예. 네, 그만큼 마지막까지 준비를 했다는 거고 양산만 하면 되는 수준이었던 거죠. 아, 소비자 입장으로 굉장히 아쉽네요. 네. 예. 7월 31일자로 휴대폰 사업이 종료된다고 하는데 당장 판매가 중지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일단 시중에 재고가 남아있기 때문에 예. 유통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판매가 되고요. 또 5월 말까지는 기존의 통신 사업자들과 공급 계약을 맺은 게 있기 때문에 예. 휴대폰 생산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예. 자, 3년간 AS가 된다면 휴대폰 수명이 3년쯤 되니까 싸게 좀 저렴하게 구매해서 써도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재고폰이 좀 남았을 것 같거든요. 이 재고 처리를 위한 가격 인하 등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까?
저도 기대한 부분인데 예. 이미 시중에 풀려있는 폰 자체가 많지 않아서 예. 이제만큼 이른바 땡처리가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연초에 LG전자 스마트폰 사업 철수 소식이 나오면서 이미 공짜폰, 차비폰, 뭐 이런 LG폰 재고가 많이 소진된 상황이고요. 예. 이 때문에 이 통사들도 재고 소진을 위한 마케팅을 뭐 검토는 하고 있지만 털어낼 재고 자체가 많지 않아서 예. 큰 폭의 마케팅 정책은 없을 거라고 합니다. 예. 저도 뭐 과거에 통신사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상황을 좀 압니다만, 네네. 그 LG 스마트폰 같은 경우가 뭐 애플이나 삼성전자에 비해서 조금 저렴한 폰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그쵸. 보니까 조금 시장 점유율이 그래도 좀 있었잖아요, LG 스마트폰이요. 네, 중저가 폰을 좀 다양하게 냈었고 예. LG전자 스마트폰 점유율이 국내에서는 삼성, 애플 다음으로 3위 정도고 점유율 자체는 13% 정도 됩니다. 아, 13%나 됩니까? 네네. 예.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제 3위를 기록했었고 북미에서도 나름 잘 팔렸는데 예. 약 10%의 점유율로 애플, 삼성에 이어서 3위를 차지했습니다. 아, 그리고 또 중남미에서도 삼성, 모토로라, 샤오미 이어서 4위 정도 수준이었고요. 예. 이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약 2% 점유율로 9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LG가 과거 그 피처폰으로 부르던 시절 굉장히 네. 강세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 초콜릿폰도 쓰기도 했었는데 스마트폰 시장으로 넘어오면서 좀 상황이 안 좋아진 겁니까? 네, 스마트폰으로 넘어오기 전 피처폰 시절엔 LG전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잘 나갔습니다. 예. 네, 말씀하신 초콜릿폰도 그렇고 샤인, 뭐 시크릿 이런 고급화 브랜드 블랙라벨 시리즈라고 했었는데요. 그렇죠. 그걸 내놓으면서 전성기를 맞았었고요. 예. 또 당시 글로벌 시장 점유율도 노키아, 삼성에 이어서 3위를 기록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명품 브랜드 프라다랑 협업해서 내놓은 맞아요. 프라다폰도 반응이 좋았었고요. 기억납니다. 프라다폰. 네. 그런데 이제 2007년에 이제 아이폰이 나오면서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가는 흐름을 짚지 못해서 고전을 한 거죠. 예. 이게 피처폰이 너무 잘 나간 게 오히려 결정적 순간에 오판을 하게 된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아, 네. 스마트폰으로 넘어가는 그 시대 때 조금 착오가 있었군요. 그쵸. 예. 그때도 이제 피처폰이 워낙 지금 잘 되고 있었으니까 당시에. 예.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폰으로 넘어가는 흐름을 좀 그 당시에 못 짚었던 게 있었고 또 스마트폰을 내놓으면서도 이제 초반에 과거 피처폰 시절의 다작 전략을 고수하면서 예. 플래그십 고가 라인업이 좀 약하다는 평가를 받았었고요. 예. 또 이후에는 제품 품질 문제가 불거지면서 소비자 신뢰를 많이 잃었습니다. 그리고 단통법으로 이제 얼어붙었던 시장 분위기도 영향을 미쳤고요. 예. 결국에 2015년 2분기부터 지금까지 23분기 연속 적자, 누적 적자 5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예. 자, 지금 우리나라 모바일 시장 뭐 삼성, 애플 거의 뭐 양대 산맥인데 과거에는 참 많은 회사들이 있었잖아요. 어떤 회사들이 있었죠? 네, 해외에서는 노키아가 1위 사업자였죠. 노키아. 예. 그리고 스마트폰 초창기에는 HTC 같은 기업도 이름을 알렸었고, 예. 그리고 다들 잘 아시는 뭐 레이저폰으로 유명했던 모토로라도 지금도 명맥을 이어가고 있지만 사업 규모가 많이 축소된 상태고요. 그리고 쿼티 자판으로 매니아층을 모았던 블랙베리는 지난해 스마트폰 제조랑 판매가 중단됐습니다. 아, 중단이 됐습니까? 예. 네네. 예. 그리고 국내에서는 펜텍이 2016년 스카이 펜텍. 네. 예. 2016년 스카이 아임백이라는 제품을 끝으로 공중 분해가 된 상태고요. 예. 우리 기자님께서는 피처폰은 기억나는 좀 모델이 있으십니까? 옛날에 썼던 거나? 저는 제가 썼던 폰이 사실 제일 첫 폰이 LG 폰이었어요. LG 폰. 네. 예. 그게 샤인이라고 해서 예. 겉에가 이제 초콜릿 폰 다음에 나왔던 폰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겉에가 이제 메탈 재질로 돼서 되게 반짝반짝였던 그런 폰입니다. 예. 네. 제가 옛날에 썼던 거 가장 기억 남는 거 이름만 들어도 알 텐데 스타텍이라고 있었습니다. 모토로라.
아, 네. 좀 나이가 네, 많이, 어리신 것 같은데요? 네. 뭐 알긴 압니다. 자, 그 당시에는 뭐 노키아도 있었고 말씀하신 대로 블랙베리, HTC 뭐 굉장히 많았는데 네네. 이제 아무래도 사업들이 많이 좀 접었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네. 이용자의 혼란 없이 사업이 마무리가 잘 됐습니까? 당시에? 네, 국내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 네, 펜텍 같은 경우에는 AS 서비를 유지를 했었습니다. 예, 예. 네, 그런데 스마트폰 사업을 주력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이 접히면서 서비스 센터도 많이 줄어서 예. 아무래도 소비자 불편이 있었고요. 예. 네, 반면에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사업뿐만 아니라 생활가전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 센터가 줄어들고 하는 불편은 네,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그렇게 이제 사업이 마무리가 됐다가 다시, 모바일 사업으로 좀 돌아와야겠다. 이런 시도는 없었습니까, 과거에? 네, 노키아 같은 경우에는 2013년에 휴대폰 사업을 매각하고 예. 무선 네트워크 사업에 집중을 했고요. 그리고 블랙베리는 소프트웨어 서비스 기업으로 돌아섰습니다. 예. 펜텍 같은 경우에는 2014년 법정 관리까지 들어갔다가 재기를 노리면서 2016년에도 다시 스마트폰 신제품을 냈었는데요. 예. 하지만 시장 반응이 예전 같지 않으면서 결국엔 공중 분해가 됐고 또 스마트폰 시장이 지금 포화 상태고 예. 시장 구도가 고가 제품은 뭐 애플, 삼성 그리고 중저가 제품은 중국 제조업체로 이렇게 고착화된 상황에서 예. LG전자가 다시 스마트폰 사업을 할까? 이런 가능성은 좀 희박해 보입니다. 예. 그 펜텍이 베가 시리즈가 펜텍이었죠, 과거에? 그쵸. 베가 예. 시리즈가 좀 스마트폰 초창기 때 잘 나갔었죠. 좀 그래도 나갔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네네. 예. 자, 좀 중요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국내 경우에는 안드로이드는 삼성이 거의 독점될 구조가 LG가 빠졌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고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 경쟁이 약해져서 그렇지 않아도 비싼 이 스마트폰을 경쟁사가 없다 보니까 더 비싸게 사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이 사실 있거든요. 소비자 입장에선. 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스마트폰 거의 뭐 150만 원 정도 하잖아요. 그쵸. 아무래도 지금 LG전자가 사업을 철수하면서 예. 국내에서는 삼성전자가 LG전자 점유율을 대부분 흡수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예. 삼성전자 점유율이 70%에 육박할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예. 그래서 아무래도 다양한 제품이 있고 그렇죠. 경쟁이 있어야 예. 소비자 가격 선택권이 넓어질 수 있고 예. 또 이런 면에서 소비자들의 스마트폰 구입이 구입 부담이 좀 증가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또 보조금을 책정하는 이 통사들 입장에서도 삼성전자랑 교섭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예. 자, 가격이 더 올라가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고. 네네. 최근 중국산이나 해외 브랜드를 좀 직구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이런 브랜드가 국내로 본격적으로 진출할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국내 스마트폰 시장이 외산폰의 무덤이라고 불릴 정도로 예. 외산폰 입지가 좁은 상황입니다. 예. 뭐 해외에서는 이제 싼 가격으로 점유율 올리고 있는 중국 제조폰들, 중국 제조사 폰들도 예. 국내에서는 고전하고 있고요. 이게 가성비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예. 이게 스마트폰 구매할 때 가격 중요하죠. 그런데 스마트폰을 한 번 사면 2년 정도는 쓰니까 그렇죠. 결국에 제품에 대한 신뢰도, 이미지, 브랜딩 이런 게 중요한데 중국 제품은 그런 면에서 아직 국내 소비자들한테 많이 외면받고 있고 예. 또 유통망을 뚫거나 서비스 센터 확대 등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 네, 샤오미 같은 업체가 좀 고군분투 중이긴 한데 국내 시장에서 아직 뭐 의미 있는 시장 균열을 내진 못하고 있고요. 예. 앞으로도 스마트폰 제품에 대한 그런 브랜드 이미지를 끌어올리지 못하면 앞으로도 이런 외산폰의 국내 무덤이 시장 계속 진출은 된다. 예. 무덤이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원의 이기범 IT 통신 전문 기자와 함께했고요. 5090번님께서 어제 늦은 오후에 드디어 전화 받았어요. YTN 라디오의 황태자 최영진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듣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자, 미키마우스 미키 영진 파이팅
아니 좀 미리 알려줘 나한테도. 나 깜짝깜짝 놀란단 말이야. 우리 제작진 나 놀리는데 아주. 예. 자, 미키마우스 미키 형제 파이팅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오늘 늘 정장만 입다가 오늘 갑자기 조금 어려 보이고 싶은 마음에 미키마우스 좀 옷을 골라왔는데 담당 PD가 화들짝 놀라더군요. 자, 상식 퀴즈로 이어가겠습니다. 본격 문자창 CPR 프로젝트 슬라생 오늘의 상식 퀴즈. 당신은 오늘 어제보다 더 똑똑해집니다. 퀴즈 듣고 정답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고요. 정답 맞추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상품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퀴즈 잘 듣고 맞춰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문제 나갑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훌쩍 떠나고 싶은 분들도 많을 텐데요. 자, 그런데 사회적 거리두기로 기존의 휴가지보다는 색다른 여행을 찾습니다. 오늘의 퀴즈도 새로운 휴가 방법 중 하나인데요. 요트를 타고 바캉스를 즐기는 겁니다. 이 휴가 방법은 뭘까요? 1번 요캉스, 2번 욜로족, 3번 요 무엇을 환상 속에 미리 좀 알려달라고 보기 좀. 자, 정답 아시는 분은 이거 뭐 둘 중에 하나겠네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1번 요캉스, 2번 욜로족, 3번 요 무엇을 망설이다 환상 속에. 예. 자, 스마트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으로 정답 보내실 수 있습니다. 자, 선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선물 소개 굉장히 짧은 시간 내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오늘 래퍼가 돼보겠습니다. 자,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세라이프에서 활력소 치명 청신단 3천 선물 세트와 로얄 아르간 커넬 오일 선물 세트, 영화, 드라마, 예능,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을 무제한 감상할 수 있는 왓챠에서 프리미엄 1개월 이용권, 요리하는 천하장사 박강덕의 감칠맛 나는 국물 해물 디포리 다시팩, 88년 전통의 이탈리아 명품 커피 일리커피에서 프리미엄 스틱 원두 커피 세트, 해썹 인증받은 7분 밀키트, 천명 시식평가단이 만든 은근 떡볶이에서 떡볶이 키트 3팩, 착한 세제를 만드는 소다스쿨에서 베이킹소다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 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퀴즈 정답자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그 정답자를 문자를 잘 소개를 안 드린 것 같아서 오늘도 굉장히 많은 답들이 오고 있는데요. 5259번님 요캉스 1번, 6261번님 요캉스, 3319번님 3번 3번 제가 노래했는데 7432번님 요캉스 하셨고요. 7945번님께서는 정답 1번 요캉스. 저는 청취율 조사 연락이 안 오네요. 하고 싶은데 라고 하셨는데요. 자,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안내해 드릴게요. 02로 시작되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라디오 뭐 듣고 있냐고 물어봅니다. 자,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잘 듣고 있다고 해주시면 되고요. 뭐 슬라생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정확한 전체 이름을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입니다. 3984번님 1번 요캉스입니다. 오랜만에 시간이 돼서 청취하는데요. 언제나 재밌는 방송 재밌네요 라고 하셨네요. 자, 8703번님은 정답은 요들송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 뭐 요르레 이런 거 안 했잖아요. 자, 저는 생활 정보 전해드리는 코너죠.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 매주 금요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하는 우리의 권익을 찾아서 시간입니다. 자, 코로나19 이후 매일 사용하고 있는 마스크, 방역에는 효과적입니다만 환경 오염에 또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언제 벗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에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일회용 마스크, 환경도 보호하고 방역도 지키는 방법이 없을까요?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자, 국민권익위원회의 민원 빅데이터를 통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국민권익위 민원정보분석과의 김영희 과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아침에 라디오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예. 자, 빅데이터로 분석하는 민원 사례, 마스크와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의 생각이 어떤지 궁금한데요. 안 그래도 코로나로 다양한 걱정이 많은 우리 국민들이 좀 불안해할 것도 같은데
민원도 많이 제기가 됩니까? 네, 일단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이제 우리 일상 속에서 마스크 착용은 완전히 이제 필수가 된 지 오래됐잖아요. 예. 어떤 부분은 뭐 패션 아이템이 되고 있을 정도로. 근데 이 코로나 방역 때문에 필수품이 된 마스크로 인해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지난 1년간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일회용 마스크의 처리와 관련해서 국민들이 제기한 민원과 제안이 약 1000여 건 정도 접수되고 있습니다. 1000여 건 정도 접수가 됐고요. 그러면 이 접수된 마스크 처리와 관련된 민원 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이 1000여 건의 민원의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요. 마스크의 무단 투기와 불법 소각 행위를 신고하는 내용이 약 32% 정도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량 주행 중에 마스크를 밖으로 버린다든지 일반 쓰레기가 아닌 재활용 박스에 넣어서 배출하거나 아니면 뭐 공원이나 주택 앞에 그대로 방치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사례들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길가나 공원 등에 마스크가 버려져 있거나 뭐 등산로 해변가 방문객들이 마스크를 버리는 행위를 보고 감기 기간에 청소나 관리를 요구하는 내용도 34% 정도로 비슷한 비중이었고요. 그렇군요. 또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된다. 또 감염 예방을 위해서 전용 수거함을 설치해야 된다는 등 폐마스크 처리와 수거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건의도 14% 정도 되었습니다. 그 외에 뭐 이제 폐기 방법에 대해서 홍보가 필요하다 이런 것과 관련된 내용 또는 자연 분해 소재로 제작하거나 면 마스크 사용 장려가 필요하다는 그 친환경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예, 그야말로 코로나19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내용의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는 건데 실제로 문제가 심각합니까? 심각하죠. 네. 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하면 지난해 보건용 마스크가 67억 개 이상 생산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매주 1억 5천여 개 정도가 생산되고 있는 건데요. 문제는 이제 감염병 전파 위험 때문에 쓰고 난 마스크는 잘 썩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또 감염 우려로 인해서 매립이나 재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소각되거나 길거리 공원 등 우리 생활 주변에 버려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폐마스크로 인해서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을까 하는 국민들이 많고 또 생태계 파괴에 대한 우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스크의 그 원료 중에 하나인 석유 부산물인데요. 폴리프로필렌 합성 수지로 만들어진 이 마스크가 완전 분해에 450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또 소각할 경우에는 유독물질이 배출되는 등 생태계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이 언론이나 SNS를 통해서 많이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 아나운서님 올 때마다 퀴즈를 가져와서 죄송한데요. 저 너무 좋아요. 네, 오늘 선물을 준비 못해서 정답을 맞히실 수 있을지. 선물을 준비 안 하셨습니까? 제가 이거 들어야 되나요, 퀴즈를? 네, 일단 제가 나중에 사후에라도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마스크 사용하는 평균 일수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하루에 1개 정도는 쓰지 않겠습니까? 하루에 1개. 뭐 땡. 선물 안 가져온 걸 다행입니다. 지난 2월에 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 생각하면서 마스크 사용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마스크 뭐 사용 빈도라든지 유형이라든지 폐기 방식이라든지 그 외에 이제 다양한 정책 방향과 관련해서 질문을 해봤는데요. 이 설문조사에 응답한 우리 국민들 중에 감염병 예방을 위해 평균 2.3일당 1개의 마스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3일당 1개를 씁니까? 매일 바꿔 쓰지 않는 국민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것을 우리 국민 5,100만 명으로 환산을 한다면 하루 2천만 개, 연간 73억 개 이상이 배출된다고 추산할 수 있는 숫자이고요. 그중에 82%가 일회용 마스크를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버려지는 그 마스크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확산도 점점 가라앉질 않고 있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착용해야 된다면 환경 오염도 지속될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언가 정부 차원의 정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지금 시간이 굉장히 많이 좀 초과가 돼서 저희가 잠시 그 교통 정보 듣고 2부에서 말씀 이어가도 괜찮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2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듣고 11시 정각 2부에서 뵙죠. 1부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코로나19 이후 매일 사용하는 마스크 환경오염의 주목으로 지목되고 있고 관련해서 민원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내용 국민권익위 민원정보 분석과의 김영희 과장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2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폐 마스크로 인해서 코로나19 감염이
좀 우려되는 그런 국민 또 생태계 파괴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다 이런 말씀하셨다면 2부에서는 이제 대책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정책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안 어떤 내용들로 정리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앞에서 국민들이 제기한 민원과 의견 조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몇 가지의 검토할 사안이 있다고 판단되는데요. 먼저 이제 전 국민이 사용하고 있는 이 마스크를 기존의 일회용 마스크 생산이나 보급 위주에서 그 친환경 다회용 마스크 사용 권장으로 정부 정책을 전환해서 방역 문제 해소와 환경 오염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중 이용 장소에 마스크 전용 수거함을 설치하거나 의류나 건전지 수거 방식처럼 공동주택 쓰레기 집화장에 폐마스크 수거함을 설치하는 등 폐마스크의 수거 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저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 필요해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뭐 이제 버려지는 것들이 또 있기 때문에 뭐 지자체의 공공 일자리 사업 등과 연계해서 방치되고 있는 폐마스크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청소나 관리를 하는 등 그 처리 수거 방식에 대한 개선 방안도 마련돼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자, 마스크를 재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걱정이 되긴 하거든요, 사실. 그렇겠죠. 물론 여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안전성 담보인데요. 그건 당연합니다. 이제 그렇게 마스크의 친환경 생산 유통을 이제 전환하기 위해서는 뭐 친환경 개념에 대한 정의나 기준처럼 친환경 마스크의 생산과 유통에 대한 표준 지침이 마련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생산 사업자에게 보급되어야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필터를 교체하는 등 안정성이 담보되는 다회용 마스크가 의약예품,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KF94, KF80, KFAD 이런 것처럼 이제 또 다른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심사 기준 정비도 필요합니다. 실제로 이에 대해서 국민 의견을 조사해 보았더니 응답자의 80% 정도가 보건 안정성을 가진 필터형 다회용 마스크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 의견을 보였고요. 그중 71% 정도는 가격 차이가 있더라도 다소 조금 비싸더라도 친환경 제품에 대한 구매 의사가 있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또한 85%는 친환경 마스크의 생산 유통 활성화를 위해서 국가 차원의 행정이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습니까?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요. 어쩌면 우리 국민들의 참여가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럼요. 이번에 권익위가 감기 기간의 개선을 요구한 내용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홍보를 할 때 폐기 방법도 함께 홍보하자. 그리고 마스크 제품 포장지에도 폐기 방법 안내 문구를 명시하도록 하거나 또 이제 아이들 학교 수업 같은 데서도 마스크 폐기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자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권고가 아무리 있다 하고 정부에서 홍보를 열심히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요즘 어느 시설에나 들어가면 마스크를 착용해 주세요라는 그 안내 문구나 홍보 팜플렛이 붙어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국민들께서 사용한 마스크는 종량제 봉투에 폐기해 주세요라는 문구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저부터 관심 갖고 시행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권익위 민원정보 분석과의 김영희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이어서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로 시작합니다. 먼저 첫 번째 숫자는 671입니다. 오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전날보다 소폭 줄어 671명인 가운데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5인 모임 금지를 현행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방역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앞으로 3주간 강도 높게 이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4차 대유행의 기로에서 개인 위생과 방역수칙 지키기, 이번 주말에도 꼭 명심해야겠죠? 두 번째 숫자는 8만입니다. 정부가 내달 초 법인 택시기사 8만 명에게 1인당 70만 원 상당의 생활 안정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12일까지 신청서 접수를 마무리하니까 이 방송 듣고 계신 기사님들 서두르셔야겠습니다. 또 다음 주부터는 방문 돌봄 종사자 지원금 신청도 시작이 되는데요. 15만 명에게 50만 원 상당의 한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5월 안으로 지급을 마친다는 목표입니다. 또한 정부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지원금은 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5월 말에서 6월 초에 지급을 마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세 번째 숫자는 13.7입니다.
오늘 오전 국내 거래소에서 가상화폐 비트코인 가격이 7,500만 원대 초반에서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최근 일주일 사이 비트코인 한 개 가격이 최고가 대비 최대 13.7%까지 떨어지면서 하루에 1,092만 원이란 엄청난 가격 변동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가상자산 가격이 더 높게 형성되는 김치 프리미엄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일부 국내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팔아치운 것으로 보입니다. 6587번님께서는 어제 래퍼처럼 한다고 해서 기대했는데 실망입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비트코인은 없어도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비트요 한번 좀 타보겠습니다. 월요일 기대해 주세요. 마지막 숫자는 5입니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새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 얼굴이 공개됐죠. 살인, 절도, 주거침입 등 5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는데요. 앞서 지난달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지만 올해 10월부터 시행 예정이라서 김태현에게는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자, 오프닝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과받지 못할 잘못은 하지 맙시다. 지금까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였습니다. 네, 이어서 건강상담 시간입니다. 한 번 잃으면 돌이키기 어려운 눈 건강. 그중에서도 망막 질환은 시력과 직결돼서 예방의 중요성이 더 강조되고 있는데요. 자, 망막 질환. 이렇게 들어서는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와닿지 않습니다. 망막 건강은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방송 들으시면서 눈 건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 좀 고민이신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YTN 라디오 유튜브와 애플리케이션 댓글창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리지안 안과 김상준 원장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리지안 안과 김상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건강 상담 들어가기 전에 사실 일부에서 퀴즈를 먼저 드리고 진행을 하거든요. 예. 우리 원장님께서도 퀴즈를 들으시고 혹시 힌트가 가능하시다면 힌트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예, 오늘의 상식 퀴즈 나갑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훌쩍 떠나고 싶은 분들 많으실 텐데요. 사회적 거리 두기로 기존의 휴가지보다는 색다른 여행을 찾곤 합니다. 오늘의 퀴즈도 새로운 휴가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요트를 타고 바캉스를 즐기는 겁니다. 이 휴가 방법은 뭘까요? 1번 요캉스, 2번 욜로족, 3번 환상 속에 그대가 있다. 예, 정답 아시는 분은 문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원장님 계신데 제가 굉장히 민망하네요. 네, 저도 민망하네요. 네, 혹시 힌트가 가능하시겠습니까, 원장님? 네, 무조건 저는 힌트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냥 진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조금 이따 중간에 생각나시면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 눈 건강이라고 하면 이 백내장, 녹내장, 눈병 이렇게 질병 이름은 알지만 구체적으로 그 망막 질환이라고 하면 어떻게 안 좋은 건지 잘 와닿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망막 질환이라는 게 어떤 질병을 얘기하는 겁니까? 네. 먼저 망막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좀 알고 계셔야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안구는 그 벽지가 겹쳐져 있는 형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하얀자 부분이 한 벽지가 4장 정도 겹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가장 안쪽에 있는 벽지를 망막이라고 합니다. 담당하는 부분은 이제 신경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부위도 마찬가지지만 팔다리가 멀쩡하게 달려 있어도 이 팔다리를 관장하는 뇌가 망가진 팔다리가 안 움직이듯이 그렇죠. 이 시기능을 담당하는 신경 조직인 망막이 망가지게 되면 당연히 시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발생하는 걸 통칭해서 망막 질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에 발생하는 병들은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일일이 병들을 다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이런 신경 조직을 구성을 하기 위해서는 신경 조직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걸 먹여 살리는 혈관도 필요할 거고요. 그걸 또 신경 조직이 잘 살아있을 수 있게 도와주는 세포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출혈이라든가 아니면은 혈관 폐쇄
뭐 이런 것들이 생길 수도 있을 거고요. 세포에 문제가 생기면 암이 생긴다든지 이렇게 사실은 눈이라고 해서 특별한 병이 생기는 건 아니고요. 다른 부분에 생길 수 있는 모든 병들이 단지 안구 쪽에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사실은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예, 설명을 잘 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이 망막에 이상이 생기면 시력에 곧바로 좀 문제가 발생합니까? 망막에 이상이 발생한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시력의 이상을 바로 느끼시는 건 아닌데요. 망막은 크게 나눠서 중심부 시력을 관장하는 황반부라는 부분과 주변부 시력을 관장하는 주변부로 나뉘게 되는데요. 황반부 쪽에 이상이 생기게 되면 사실 증상이 바로 나타나긴 합니다. 근데 주변부 쪽은 상당히 증상이 늦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고요. 또 그러면 사실 이론적으로는 황반부에 이상이 생기면 환자분들이 눈이 이상하네 하고 병원에 바로 찾아올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람이 양쪽 눈으로 보기 때문에 웃기게도 한쪽 눈의 시력이 거의 실명에 가깝게 떨어져도 잘 보이는 눈이 가려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 본인이 시력이 떨어진 걸 못 느끼세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잘 보이는 눈이 가려지는 특수한 상황이 오면 왜 이렇게 안 보이지 하고 병원에 오시는 경우들이 많아서 사실 황반부 이상도 실제로 병원에 오셨을 때는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오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조금 늦게 가시는구나. 네네네. 예. 그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이 이런 망막 질환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고 하는데 합병증으로 인한 겁니까? 이유가 뭘까요? 예, 맞습니다. 당뇨의 가장 흔한 합병증 중에 하나가 이 당뇨 망막병증이 3대 합병증인데요. 당뇨가 합병증을 일으키는 기전은 모두 동일합니다. 당뇨는 혈관을 망가뜨리거든요. 혈관을 망가뜨리면 우리 혈관 없이 살 수 있는 조직은 전혀 없습니다.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런 혈관이 망가지면서 눈으로 들어오는 피가 적어지기 때문에 망막이 망가지면서 그런 것들이 시력을 저하시키고 최악의 경우에는 실명까지 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당뇨 이외에 망막에 문제가 생기는 원인에는 어떤 게 있겠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신경 조직에 존재하는 모든 그런 세포나 혈관들이 다 있기 때문에 혈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뭐 전신질환, 혈압이나 고지혈증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질환이고요. 뭐 다치셔서 생기는 망막 박리라 열공 같은 것도 있고 유전적으로 생기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드물게는 암을 앓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안구 안에도 전이가 되기도 하고요. 뭐 염증이라든가 감염이라든가 이런 모든 병들이 다 사실은 망막에 그 어떤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원장님께서 말씀을 너무 침착하게 잘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오늘 상담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일단 저희가 준비한 내용 좀 소화하고 잠시 뒤에 그 애청자분들의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분들 원장님 굉장히 좋아하시죠? 뭐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당뇨의 경우에 그 혈당 조절을 하면 망막 질환도 증상이 함께 호전될 수가 있습니까? 이게 불행하게도 당뇨 망막공증을 한번 진행을 하면 사실 전 상태로 돌아오긴 힘듭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진행을 막는 건데요. 그래서 사실은 정기검진이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혈당 조절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빠지기 전에 디텍션, 그러니까 발견을 해서 진행을 억제를 시켜줘야 되는데 사실 안타깝게도 저희 나라에서 당뇨를 앓고 계시는 분들 중에 안과 정기검진을 하시는 분이 30% 정도밖에 안 되세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통 증상이 발현되는 말기에 많이 내원하시기 때문에 사실 좀 안타까운 상황들을 많이 보긴 하죠. 사실 안과 정기 검진은 잘 많은 분들이 생각을 못 하시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안과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저희가 사실은 많이들 언론이나 이런 데서 나와서 언급하는 뭐 녹내장, 백내장, 황반변성, 당뇨망막병증 다 사실은 어느 정도 연세가 드셔야 생기는 병들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노인성 질환들은 사실 그냥 환자분들이 나이 들으니까 침침하지라고 생각하셔서 병원에 안 오시는 경우들이 사실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좀 사실 시기를 놓치시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제 제가 또 망막의 전문이다 보니까 환자분들을 보다 보면은 사실 안타까운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아이고, 자 그렇다면 굉장히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인데, 눈 같은 경우에는 통증이 있거나 또 눈에 보이는 이상 증상이 있어야 문제가 생겼나 하고 병원에 가게 되는데 망막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증상이 발현이 됩니까? 일단은 대표적인 증상들은 뭐 시력의 급격한 저하, 황반부 같은 아까 말씀드린 중심 시력을 침범하는 경우에는 시력의 급격한 저하가 생기고요. 시력. 그다음에 선 같은 게 구부러져 보이는 현상.
선이요? 예. 그다음에 뭐 가운데가 안 보이는 거죠. 예를 들어 제가 그 아나운서분 코를 본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코만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보이는데 코가 안 보이는 거죠. 내가 그래요? 보려고 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주로 황반부를 침범할 때 생기는 증상이고요. 주변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증상이 상당히 늦게 나옵니다. 그래서 전구 증상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어떤 그런 병이 진행하기 전에 느끼실 수 있는 증상들로는 날파리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비문증이라든가 아니면 번개 치는 것처럼 번쩍번쩍하는 광시증, 그다음에 갑자기 뭐 커튼 친 것처럼 시야장애가 생긴다든가 이런 것들이 주변부에서 발생하는 망막 그런 질환의 전구 증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상담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바로 애청자분들의 상담으로 이어가 볼 텐데요. 일단 6756번님께서는 남편이 당뇨로 망막 출혈이 있어서 쫑긋하고 듣고 있다고 하셨고요. 강선엽님께서는 눈에 자꾸 이물감이 느껴지는 건 왜 그런 걸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뭐 일단은 눈에 이물감이 느껴지시는 경우는 사실은 가장 흔한 거는 안구건조증이 제일 흔합니다. 안구건조증. 안구건조증 같은 경우 이제 눈물막이라는 게 우리 눈 표면을 보호를 해주게 되는데 이게 이제 마르게 되면은 실제로 이 각막이 자극을 많이 받게 되죠. 그럼 모래알이 굴러다니다든가 이런 증상들이 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건 안구건조증이고 요즘같이 이제 좀 봄철 들어갈 때는 사실 알러지 같은 경우도 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알러지 결막염 때문에 좀 이물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좀 많으신 편이죠. 이런 증상이 나올 때 당연히 병원을 바로 방문을 해야겠죠? 오시는 게 사실은 가장 알기는 편하겠죠. 자, 미니맘님께서는 가끔 눈에 실핏줄이 터지는데 어떤 요인인지 궁금해요라고 하셨거든요. 실핏줄이 터지는 요인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제일 흔한 건 안구건조증입니다. 환자분들이 내가 피곤해서 터진 게 아닌가요? 스트레스 받아서 퍼진 게 아닌가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스트레스나 피곤함을 많이 받게 되면 눈이 건조해집니다. 그러면은 하얀 자 있는 실핏줄과 눈꺼풀의 안쪽에 마찰이 생기죠. 그러다가 실핏줄이 마찰 때문에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중간에는 건조증이라는 과정에 걸쳐져 있는데 이제 요걸 잘 모르시니까 피곤해서 터졌구나, 뭐 스트레스 받아서 터졌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원인이 돼서 건조증이 심해지면 실핏줄이 터지는 경우들이 가장 흔하게 생기는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9241번님께서는 백내장 수술하면 가지고 있던 망막 질환이 좋아진다던데 맞습니까? 라고 하셨네요. 이거는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망막이랑 백내장은 좀 별개의 문제고, 그러니까 이 안구 조직에 대해서 사실은 환자분들이 정확히 모르시기 때문에 비유를 해서 얘기를 드리자면은 예를 들어 제가 어깨가 안 좋아서 어깨 관절 수술을 받았습니다. 근데 팔꿈치가 좋아지진 않겠죠. 그러니까 안구 안에 백내장이 생기는 부위와 그런 뭐랄까 그 망막 부위는 약간 신체적으로는 팔다리 같이 좀 떨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백내장 수술을 한다고 해서 망막 질환까지 호전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9014번님,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도 살짝 언급을 해 주셨는데 눈에 자꾸 파리가 날아다녀요. 날파리가 보이는 현상 어떻게 해결해요? 라고 하셨네요. 요거는 비문증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증상인데요.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원인은 보통 노화입니다. 우리 눈 속에는 유리체라고 하는 투명한 젤리 같은 조직이 원래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조금씩 액화가 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수축을 하면서 뭉치게 됩니다. 그럼 요게 비문증으로 보이는 건데 대부분의 비문증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게 되면 저희가 적응을 하기 때문에 실제 생활에서 느끼지를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다리는 게 약이고 시간이 약이다라고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데 단지 비문증이 생겼을 때 아까 검진을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이게 발생하는 과정에서 망막이 집어당겨지면서 찢어지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자, 이거 놓치면 큰일 나세요. 망막방이라는 병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응급수술을 하셔야 될 수도 있고요. 수술을 한다고 해서 100% 내가 가지고 있는 시력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장담을 할 수 없는 질환이기 때문에 비문증이 처음 발생을 하셨을 때는 꼭 안과에 가셔서 망막 전문의 선생님과 진찰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비문증으로 상담을 신청하셨는데 바로 좀 병원에 내방하시면 좋겠습니다. 1971번님, 난시가 심해서 안경 쓰고
좋다가 안 쓴 지 4, 5년 됐는데 네. 책글씨가 안 보이는 것 외에는 불편함은 없습니다. 예. 안과 가서 안경 맞춰야 될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안경은 그냥 잘 보이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예. 물론 잘 보면 좋긴 한데 환자분이 내가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다라고 하면 꼭 안경을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경이 뭐 시력이 나빠지는 걸 막아준다거나 눈에 어떤 좋은 영향을 줘서 내 눈에 질병이 생기는 걸 예방을 해준다거나 예.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환자분들한테는 보통 옷으로 설명드려요. 옷을 내가 안 입는다고 문제가 생기지는 않잖아요. 추우면 입고 더우면 벗듯이 그렇죠. 안경도 내가 안 보이면 쓰고 예. 잘 보여서 사는데 문제 없으면 굳이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 자, 원장님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네. 이거 그 방송 끝날 때쯤에 그 애청자분께 점심 메뉴를 추천해 드리거든요. 네. 혹시 눈에 좋은 음식 어떤 게 있겠습니까? 뭐 TV나 이런 데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녹황색 채소들이 사실은 예. 가장 좋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그런 영양제들 뭐 루테인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사실은 대부분 다 망막 쪽에 예. 그런 뭐랄까 질병이 생기는 걸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나온 영양제들이 가장 많거든요. 예. 식사 중에 섭취하실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 뭐 대표적으로 당근, 뭐 시금치 같은 녹황색 채소류들은 사실은 저희 망막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비타민들을 포함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 특정 뭘 이렇게 지정을 해드린다기보다는 골고루 그런 채소류들을 많이 드시는 게 가장 사실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 애청자분께 점심 메뉴로 당근을 추천해드리기는 어려우니까 비빔밥이면 괜찮겠네요, 그렇죠? 아주 좋은 선택이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민을 해결했네. 자, 몰밤님께서는 11살 아들이 햇빛을 잘 못 보는데 네. 어릴 때 안검하수 수술을 했습니다. 예. 한쪽 눈을 눈부셔 해서 네. 병원을 많이 다녔는데 정확한 원인을 모르겠다고 하네요. 라고 하셨네요. 요거는 사실 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그래서 예. 가능성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안검하수 수술을 한 경우에 눈이 다 안 감기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요 까만자, 각막 예. 부위에 상처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난반사가 심해져서 눈부심이 생길 수도 있고요. 예. 아니면 뭐 알러지가 있는 친구들은 원래부터 광과민증이라고 해서 태어날 때부터 약간 빛에 대한 민감도가 더 있는 상태거든요. 예. 이런 경우라면은 보통은 사춘기가 지나면서 조금씩 줄어드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특별하게 병적인 게 아니라면 좀 기다려 보실 걸 권유를 드리고요. 만약 뭐 각막에 상처가 있다거나 다른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눈부심이라면 그거에 대한 치료를 하시는 게 1번일 것 같습니다. 일단은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게 좋겠네요. 네네. 예. 3409번님, 20살부터 콘택트 렌즈 사용해서 20년째인데요. 네. 렌즈 오래 사용하면 각막에 안 좋을까요? 라고 하셨네요. 저도 궁금합니다, 이거. 네. 안 좋습니다. 예, 렌즈를 끼시는 분들이 사실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환자분들을 봐도 그렇고요. 렌즈를 끼시면 눈에는 두 가지는 필수로 생깁니다. 하나는 안구 건조증. 그다음에 하나는 알러지죠. 이 두 가지는 무조건 생깁니다. 렌즈가 우리 눈에 붙어 있으려면은 사실은 촉촉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촉촉함을 어디서 가져오느냐? 내 눈물을 빨아먹습니다. 그러면 이 눈물이 렌즈에 수분을 공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내 눈에 산소나 영양을 공급해주기 위한 건데 그럼 내 눈은 뭘 먹고 살라는 거냐?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렌즈를 끼시면 건조증은 무조건 심해지고요. 그다음에 알러지도 이물질을 계속 끼시는 거기 때문에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두 가지 것들이 안구 자체에 안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렌즈는 최소한 가급적이면 적게 끼시는 걸 권유를 드리고요. 꼭 끼셔야 된다라고 하면 나의 불편함과 상관없이 인공 눈물을 사용을 하면서 끼실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눈이 뻑뻑하지 않아도 그냥 수시로 이렇게 넣어주는 게 좋겠군요. 네, 그렇죠. 저는 보통 환자분한테 못해도 한 3시간에 한 방울은 넣으세요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3929번님, 어릴 때 왼쪽 눈에 사시가 와서 수술했습니다. 사시로 인해서 왼쪽 오른쪽 시력이 좀 짝눈인데 한쪽 눈만 라식이나 라섹하면 좋아질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상태를 봐야 되겠지만 충분히 가능하고요. 사시가 있으신 분들도 수술을 통해서 시력을 회복하시는 경우들이 많고요. 뭐 사시 때문에 꼭 시력이 나빠졌다 이렇게 말씀 단정 짓기는 좀 힘들지만은 실제로 뭐 수술을 이렇게 짝눈이신 경우에 한쪽만 수술을 해서 좋은 시력을 얻으시면 만족도가 높으신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7210번님, 갑자기 시력이 떨어지고 침침해서 안과에 가보니 백내장이 왔다는데 앞으로 1, 2년 안에 시력이 더 떨어지면 수술해야 된다는데 맞는 건가요? 26살인 아이도 선천성 백내장이라고 하는데 아이도 시력이 많이 떨어지면 수술해야 될까요? 라고 하셨네요. 일단 노인성 백내장이랑 선천성 백내장은 약간 경우가 다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기는 백내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지만 나이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없는데요. 나이를 안 먹을 수는 없다 보니까
보니까 점점 진행을 해서 일정 수준 이상으로 가게 되면 보통 이제 안과 선생님께서 수술을 권유를 하게 되죠. 그거는 정기적으로 경과를 보시다 보면은 아마 그 주치의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것 같고요. 선천성 백내장인 경우는 사실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매우 드뭅니다. 그래서 선천성 백내장 같은 경우는 수술적인 치료를 권유를 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고요. 단지 이 선천성 백내장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 노인성 백내장이 겹치게 되면은 원래 노인성 백내장만 단독으로 생기는 분에 비해서는 시력이 조금 더 빨리 떨어질 수 있죠. 그렇게 된다면 일반적으로 수술을 하시는 분들보다는 조금 더 한 몇 년 정도 일찍 하실 가능성은 조금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리지안 안과 김상준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정답은 1번 요캉스였습니다. 저희 제작진이 추첨을 통해서 정답자에게 문자를 보내드릴 거고요. 관련해서 선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심 메뉴 아까 들으셨죠? 예, 비빔밥 드시면 되고요. 마지막 곡은 비빔밥에 당근하고 그건 꼭 드셔야 됩니다. 당근이. 자, 마지막 곡은 마그마의 해야를 준비했는데 그 담당 PD가 조금 전에 망막 관련했다고 이거를 또 마그마를 막마로 읽어달래요. 예, 막마의 이렇게 읽죠 그냥. 뭐 해달라니까 막마의 해야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찾아뵙겠습니다.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